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운명의 주가 다음 주에 열리고요. 오늘이 토요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11월 30일이죠. 그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이게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집행정지 결정,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처분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의 당부,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내리는 그 결정인데, 우리가 흔히 가처분 신청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 여성이죠. 그래서 배당이 됐는데, 자, 이제 조미연 부장판사가 누구냐? 뭐 이런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파라는 평가는 없습니다. 우선 좌파라고 주장하는 그 여러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우파라는 평가는 없다. 그 53세고 광주광역시 출신이더군요. 그 다음에 서울 휘경여고를 나오고 성균관대를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기초적인 법조인대관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요새 뭐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또 사찰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과거에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표 명단 외에 또 숨어있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다. 그런데 자사고 관련 청구에서 뭐 그동안에 흔히 얘기하는 뭐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나 뭐 교육부 이런 사람들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준 것 뭐 이런 걸 보면은 성향이 뭐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성향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뭐 진보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객관적인 법리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 보수 반대쪽이라고 해서 뭐 모든 뭐 이렇게 보수 성향 사람들은 다 무죄로 만드는 이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립적으로 본다면 조미연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은 본인도 30일 날 신문을 해보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믿어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섣부른 예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그냥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어떠냐, 이건 또 궁금하실 겁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이 가처분은 인용이 돼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행정법원 출신 판사들한테 몇 명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용돼야 마땅하다. 왜 그러냐, 이거는 만약 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정지 상태에 두면 그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죠. 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냐,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임기를 까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24일이 임기 종료죠. 그런데 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7월 1월 25일 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7월 25일 날 복직 이렇게 결정이 난다 해도 이미 그 전날 임기가 끝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가처분 신청은 그 전에 뭔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이 직무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언제쯤 결정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 여기에서는 신문을 안 하고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조미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하지는 않은 것 같고 30일 날 하겠다. 근데 흔히 얘기하면
배당하고 그다음에 법무부하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다가 의견서 내라 그리고 신문기일 잡고 어쩌고 하다 보면 1, 2주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2일 날 해임될 것, 해임 또는 면직될 가능성이 뭐 거의 99%인데 자, 그 이후에 해보니 그 이후에는 기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해임 또는 면직됐는데 직무정지가 뭐 옳으냐 그르냐 따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 결정에 앞서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조미연 부장판사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두른 겁니다. 금요일에 배당이 됐는데 월요일에 신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서두른 것이다. 이 노력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법원 출신 판사들 대부분이 이거는 일단 직무정지를 집행정지를 시켜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그 판사들의 주장이고 출신들의 주장이고 지금 현재 조미연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신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다. 그러나 그 행정법원 출신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는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어제 열기로 되어 있었죠. 11월 27일에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11월 초에 원래 감찰위원회는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열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감찰 규정을 기습적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이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패싱할 수 있도록 감찰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서 11월 27일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기로 해놓고 코로나19 이걸 핑계로 해서 감찰위원회를 1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데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놓고서 감찰위원회 열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연기해놓은 배경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미 다 결정하고 감찰위원회 니네 필요 없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찰위원회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위원이 총 11명인데 이 중에서 상당수의 의원 연락이 닿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6명이 이거는 위법한 거 아니야? 감찰위원회 열어야지 이렇게 해서 팩스로 11월 26일 날 감찰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고요. 원래 이거는 소집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미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12월 1일 날 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찰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 절차상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단순히 그거는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권고해도 안 들을 게 지금 뻔한데 추미애라는 사람이 그걸 듣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이건 여권에 의해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홀로 거기서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회가 권고를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게 왜 제가 고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감찰위원회가 만약에 이거는 절차상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라 직무정지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추미애 장관이 안 듣더라도 여론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감찰위원회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이래서 여론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비의 하나로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이 감찰위원회 뭐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지금 전화를 하고 이랬을 때 본인이 익명으로 얘기한 걸 보면 어떤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과반수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감찰위원회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거는 권고에 그치고 추 장관이 그걸 안 들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징계위원회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징계위원회를 열 텐데, 이거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요. 차관이 멤버고,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 2명,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임명한 외부 인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추미애 장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은 아마 95% 이상, 우리 흔히 인터넷 용어로 뭐 답정너 이런 얘기 하죠.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고 했어도 이게 역사에 남을, 왜냐면 최초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최초거든요. 징계 신청을 하니까 본인이 사퇴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징계위원회까지 간 건 최초다. 그러니까 이 최초고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 앞에서 양심을 회복하는 검사나 또는 양심을 회복하는 그 외부 인사, 아무리 추 장관이 임명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 높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뭐 한 5%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결론은 뭐 거의 이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임이나 면직을 할 가능성, 면직 또는 뭐 정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고비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죠. 가처분 신청 거기에서 이게 집행정지 이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12월 2일 날,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 이거 집행정지,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부당하다 이렇게 권고를 할지라도 추 장관은 계속 고할 겁니다. 고할 경우 12월 2일 날 해임이나 면직이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네 번째 고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집행정지 이거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가처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법원 판사들, 전직 판사들에 따르면 이 가처분 신청은요 11월 30일 날 한 가처분 신청과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징계 사유라는 게 뻔하니까. 그렇게 돼서 11월 30일 날 내린 결정하고 똑같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가처분을 인용하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11월 30일 날 각하하면 12월 2일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도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두 개는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재판부고 또 이유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 고비다. 네 번째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건 어찌 보면 종속변수죠. 11월 30일 결정에 대한 종속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그게 달라질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건 또 어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비는 본안소송입니다. 이 본안소송의 경우에 이게 이제 KBS 정현주 전 사장 소송 건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현주라는 사람은 KBS 사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이렇게 뒤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 2주, 3, 4주 뒤에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계속 까먹고 가는 거죠.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섯 번째 고비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뭐 판사 사찰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규정한 그 대검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서울고검에서 공판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판 업무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 진행 방식에 커다란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게 2015년 1월 달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바로 대검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성향 같은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근데 그 재판부의 성향을 불법적인 방향으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수색한다든가 뭐 편지를, 남의 편지를 뜯어본다든가 그다음에 뭐 도청을 한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이죠. 그러나 지금 대검 문건에 보면
거기에 뭐 농구를 잘한다, 뭐 재판을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다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만 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또 나와 있고요. 이런 걸 종합 정리한 것. 이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 고검에서 만든 공판 업무 매뉴얼, 여기에 딱 부합하는 겁니다. 이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다만 윤 총장한테 조금 불리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사를 지휘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어떤 부정적 기류, 이거는 또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 점은 약간 판사들의 심증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변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윤 총장 앞에 놓인 5가지 고비,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